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캐럴 드웩 지음, 김준수 옮김, 스몰 빅 라이프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스탠퍼드 인간성장 프로젝트, 원하는 것을 이루는 태도의 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책을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인드셋이 어떻게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건강한 관계와 마인드셋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 부분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6장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과정은 절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또한 진정한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길 역시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보통 실망과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 함께하지요. 그런 경험 때문에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들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 우리 연구진은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한 쓰라린 고통의 순간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 뉴욕에 왔을 때 나는 아주 외로웠어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비참하게 1년을 보낸 후에 잭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마치 서로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처럼 느꼈죠. 곧 우리는 함께 살면서 모든 걸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평생 당신과 함께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2년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메모가 한 장 남겨져 있었어요. 거기에다 그는 떠나야만 한다고,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고 적었더군요. 사랑한다는 말조차 없이요. 그리고 다시는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도 거의 모두가 적어도 한 번쯤은 사랑에 빠졌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대하는 방법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했나요? 당신이 바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거절로 인해 자신이 심판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지요. 마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힌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상대를 비난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으로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해자도 똑같은 상처를 입길 바라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위 이야기의 주인공인 리디아는 자신의 비통함이 오랫동안 강렬하게 지속됐다고 말했지요. 나는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든 상처를 줄 거예요. 그래야 마땅하니까요. 사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우선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복수죠.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나라는 사람의 가치까지 앗아간 겁니다. 어떻게 그녀가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지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
저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친구에게 그녀의 이혼 경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녀가 했던 말을 앞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나의 행복과 그의 불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가 불행해지는 쪽을 택하겠어. 복수는 달콤하다는 말을 만든 사람은 분명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던 사람일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복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사연 역시 비통하기 짝이 없지만 대응 방식은 고정 마인드셋의 그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에서 버림받은 경험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을 의미했지요. 비록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그 상처로부터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 관계와 이별을 통해 나는 소통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사랑에도 여러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이 남성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게 잘 맞는지도 배웠지요.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과 잘 어울리는지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에는 완전히 이해하면 다 용서하게 된다는 표현이 있죠. 물론 언제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최우선 목표는 용서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성자는 아니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는 내게 상처를 줬지만 과거에 매달려 산다면 내게 남아있는 삶마저 엉망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그 사람도 잘 되길 빌고 나도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덕분에 그들은 자신에게 영원히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에 더 나은 경험을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포용하는 법도 알게 됐습니다. 제 사촌인 캐시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춘 여성입니다. 몇 년 전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뒤로 하고 남편이 그녀를 떠났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를 당해 다리까지 다쳤고요. 그러다 어느 토요일 밤 집에 홀로 앉아서 캐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순 없어. 이 다짐이 그녀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불러다 줬는지 그녀는 다친 다리를 끌고 춤을 추러 나갔고 거기서 미래의 남편을 만나게 됐답니다.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 관한 벤저민 블룸의 연구에는 피아니스트, 조각가, 수영선수, 테니스 선수, 수학자, 신경의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대인관계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래 블룸은 그런 사람들도 포함시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교사, 심리학자, 행정과 외교관 등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들이 여럿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블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교력을 측정할 만한 객관적 지표를 찾을 수 없어 포기했다는 거죠. 때로 사교력이라는 게 과연 능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보통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쿨한 사람 또는 매력적인 사람 정도로 얘기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을 보고도
인간관계에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여기기보다 제 짝을 찾았다거나 둘의 궁합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말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인간관계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야말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데니얼 골먼의 책 감성지능이 그토록 사회적 공감을 얻었던 게 아닐까요? 그 책이 사회 정서적 기술이라는 능력의 정체를 알려주마라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죠. 여기서 마인드셋 개념이 논의의 범위를 더욱 넓혀줍니다. 마인드셋을 통해 우리는 왜 사람들이 필요한 기술, 사교수를 배우려 하지 않는지, 또 갖고 있는 기술도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죠. 사람들이 희망에 가득 차서 시작한 새로운 인간관계가 결국은 상처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 또한 사랑이 종종 선열이 낭자한 전쟁터로 바뀌어버리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일부 사람들의 비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 마인드셋, 두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윗단이 닫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잠재력이 닫혀 있는 것. 뭐 때문이냐면 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나의 성장은 멈췄다라고 하는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자신이 가지고 있고 그 견해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거의 감성, 본능의 영역에 이를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집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막게 됩니다. 나의 발전을 내가 막게 되죠.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성장 마인드셋은 윗단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 조건과 올바른 노력을 이어나간다면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인드셋은 만능입니다. 만능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 전부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분야에서도 올바로 배운다면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인드셋이 관계에 끼치는 영향, 이 부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까지 고정 마인드셋을 갖는다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 자질이 고정돼 있다고 믿는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여기에 두 가지, 바로 당신의 파트너와 인간관계 자체라는 요소들이 더해집니다. 이제 고정 마인드셋은 총 3가지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번, 당신의 자질이 고정돼 있다고 믿는다. 2번, 당신 파트너의 자질이 고정돼 있다고 믿는다. 3번, 인간관계의 질이 고정돼 있다고 믿는다. 관계의 질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둘 사이의 관계가 애초부터 좋거나 나쁘기로 결정돼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연이었거나 또는 인연이 아니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이제 이 3가지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위의 3가지 내용들이 모두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 모두가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는 쪽입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즉각적이고 완벽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만을 이상적으로 봅니다. 마치 그럴 운명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와 같이 아름다운 결말로 끝맺는 동화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계가 특별하며 운명적이라고 느끼길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없어 보이죠. 그럼 고정 마인드셋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까요?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운명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런 삿된 견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격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래 책에서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지금 그 부분을 안 읽으려고 하거든요. 문제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운명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게 관계의 질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두 번째는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격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계의 인격, 나의 관계의 인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성장 마인드셋은 반대겠죠.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바른 방법을 배우면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처음에는 첫인상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인상을 바꾸고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고정 마인드셋에서 벗어나서 성장 마인드셋을 연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도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읽어볼게요. 처음 사귀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과는 다른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데 아직 그 차이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훌륭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며 그럼으로써 둘 모두 성장하고 관계도 깊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같은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로라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이며 소리를 잘 지르고 쉽게 토라지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제임스는 그런 그녀를 잘 받아주고 그녀가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을 비난할 때도 제임스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자신에게 마음을 털어놓게 만들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로라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토라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됐고요. 서로 간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그들은 각자의 발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임스는 창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로라는 몇 시간이고 그의 계획과 문제점들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눴죠. 로라는 동화책을 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그녀가 지필 아이디어를 풀어내고 초고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또 잘 아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각각의 파트너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를 도와준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친구와
자녀 양육에 관한 관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생각에 대해서요. 그 관점을 설명하면서 제 친구는 결혼 생활에 비유했어요. 그건 결혼 생활에서 파트너들 간의 관계와 같아. 각자가 완성된 상태로 관계에 돌입하지. 그러니 파트너의 존재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거야. 오, 그건 아니지. 저는 반박했지요. 내 생각에 결혼이란 파트너의 발전을 독려하고 또 파트너로부터 응원을 받는 게 핵심인 거야. 저는 파트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영화 마이 페어레이디식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관계 속에서 파트너들이 각자의 목표를 이루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이야말로 성장 마인드셋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진정한 우정에 관하여 연인 관계에 마찬가지로 친구 간의 우정은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요. 친구들은 성장을 이끌어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로에게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서로의 훌륭한 재능에 대해 확신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비록 재능을 칭찬하는 데는 위험성이 있지만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순간도 많지요. 내 남자친구를 찾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해줘. 이번 시험을 망쳤지만 내가 멍청한 건 아니라고 해줘. 사실 이런 경우들은 지원과 성장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너는 3년 동안이나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는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내가 보기엔 네가 떠나는 게 당연해. 그 시험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문제는 다 이해했니? 공부는 충분히 한 거야? 혹시 따로 과외가 필요한 건 아닐까?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하지만 다른 모든 관계에서처럼 자신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의 시도는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죠. 사회심리학자인 셰리 레비가 수행한 연구의 주제는 우정이 아니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레비는 청소년기 소년들의 자존심 수준을 측정한 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얼마나 믿는지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아이가 수학을 잘 못한다거나 남자에 비해 비이성적이라는 주장을 믿는지 물었지요. 그런 후 다시 소년들의 자존심을 측정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믿는 소년들의 자존감은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지지했을 때 한층 높아졌습니다. 여자가 더 멍청하고 주의력이 산만하다는 생각이 그들의 자신감을 높여준 것이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소년들은 그런 선입견을 가진 경우도 드물었지만 선입견을 가진 경우라도 특별히 자존심이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할수록 내 기분은 더 좋아져 라는 식의 마음가짐은 우정에 방해가 될 수 있지요. 제가 사랑하는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지요. 저는 왜 그녀가 자신의 친구들의 행동들을 참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왜 그런 친구들을 곁에 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중 한 명은 무책임하게 행동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뻔뻔하게도 제 친구의 남편에게 추파를 던지곤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녀의 대답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완벽한 사람만을 찾으려 하면 사회적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하나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총명하고 매력적이고
유쾌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왠지 작아지는 느낌이 들지요. 그들은 자신의 우월함과 당신의 열등함을 강조하여 자신을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자 합니다. 드러내놓고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죠. 어느 쪽이든 당신은 그들의 가치를 확인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정 친구가 필요할 때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된다는 말이 있죠. 물론 이 오래된 지혜에서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누가 당신의 곁을 지켜줄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기가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향할 겁니까? 멋진 파트너를 찾았을 때, 좋은 자리에 취직하거나 승진을 제안받았을 때,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당신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해 줄까요? 당신의 실패와 불운은 타인의 자존심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에고가 발달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동정심을 표현한 건 쉬운 일이거든요.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에서 자부존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당신이 성공하고 잘 됐을 경우인 겁니다. 부끄러움과 마인드셋. 어떤 면에서 부끄러움은 우리가 지금껏 얘기해온 현상들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봤지만 이와 반대로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업신여길까봐 두려워하는 쪽입니다. 그들은 대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판받거나 당황하게 될까봐 걱정하지요. 부끄러움은 친구를 사귀거나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상대의 눈을 피하게 되고 가능하면 빨리 그 만남을 끝내려 하지요. 사실은 훌륭하고 재미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모습을 낯선 이에게 드러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점을 알고 있지요. 그럼 마인드셋과 부끄러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회신경과학자인 제니퍼 비어는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인드셋과 부끄러움을 측정한 다음 2명씩 묶어서 친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 다음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영상을 보면서 친밀도를 평가했습니다. 우선 비어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남들의 판단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고 따라서 자의식이 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되기 쉽죠.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 외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을 더 자세히 관찰한 끝에 비어는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끄러움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를 끼치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찰에 따르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모두 만난 지 첫 5분간은 매우 예민하게 굴었지만 부끄러움이 많은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더 뛰어난 사교성과 더 강한 호감을 보이고 더 즐거운 교류를 이끌어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마치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끄러워하는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를 일종의 과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요. 반면 부끄러움이 많은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사교성이 더 뛰어날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실수를 할까봐 걱정된다는 말을 자주 했지요. 즉,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각자 상이한 태도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쪽은 도전을 감수하는 반면 다른 쪽은 위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태도가 다르니 부끄러움이 많은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부끄러움과 불안감이 줄어드는 반면 부끄러움이 많은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눈을 맞추지 못하거나 말문을 열지 못하는 등 사교적으로 이상해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이한 패턴이 친구를 사귀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불안감이 가신 후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관계를 이끌어가지요. 부끄러움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의해 통제당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꺼리고 경계를 풀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지요. 심리치료사이자 정신과 교수인 스콧 웨틀러는 부끄러움을 타는 고정 마인드셋의 전형인 자신의 환자 조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조지는 특히 여성에게 심하게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멋지고 위트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길 간절히 바랐지만 너무 극성맞거나 관계에 서투른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었죠. 매력적인 동료 진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허둥대며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그에게 진은 같이 앉아도 되냐고 귀엽게 물었죠. 어떻게 해야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지 몰랐던 그는 그만 당신이 앉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해버렸습니다. 이런 조지 대체 뭐하는 짓이죠? 그는 거절당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겁니다. 상대에게 별 관심이 없는 척 보이려고 애쓰면서 그 어색한 상황에서 도망치려 한 것이죠. 어쨌든 그 의도는 성공했습니다. 그가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관계는 곧 끝이 났고 진은 결국 후다닥 커피숍을 떠나버렸죠. 그는 딱 제니퍼 비어의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사회적 판단을 두려워한 나머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유형이었던 겁니다. 웨틀러는 남들의 판단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조지를 차근차근 도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이 자신을 판단하고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와 친해지려 노력했던 점을 이해하게 됐지요. 남들로부터의 심판이 아닌 관계의 발전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조지는 결국 적절히 응답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함을 이겨내고 진에게 다가가 자신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자고 청했고 진은 승낙했지요. 더 좋았던 점은 진은 조지가 두려워한 것처럼 조지의 행동에 대해 그리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요. 오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읽을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마인드셋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잠재력이 닫혀 있는 고정 마인드셋, 잠재력이 열려 있는 성장 마인드셋. 그리고 이 마인드셋, 즉 마음가짐인데요. 이 마음가짐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관계 맺는 것,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마음가짐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이게 뭐냐면 지혜거든요. 무엇이 올바른 마음가짐인가 이런 지혜에 대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그러한 정보들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단행본 그리고 연구 논문들을 우리가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 마인드셋 역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 말고도 불교계에도 아주 좋은 책들 많고요. 그리고 논문들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늘 관계와 마인드셋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